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와 함께하는 사단법인 아침의 사기 에너지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아침의 정다희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강 발전원의 경제성과 에너지 믹스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노동성 연구위원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것이며, 사회는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박상덕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 박사님 소개할 필요가 없는 인물인데 에너지 분야에서는 뭐 너무 잘 알려져서 소개할 필요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노 박사님은 아주대학교 에너지 경제학 박사입니다. 우리 저같이 원자력 하는 사람들한테 약점인 경제 분야를 전문하신 분이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력정책연구본부장,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소위 위원장 등등을 하면서 전력수급과 에너지 믹스에서는 국내 1인자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에서 저하고 함께 연구위원으로 계셔서 뭐 자주 뵙는 분인데 이런 귀한 분을 제가 소개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특히 시민들과 바로 만나는 그런 지점이 바로 이 경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 이 경제 쪽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에너지 경제 쪽에 좋은 강의가 있을 걸 기대합니다. 노 박사님, 이 정도 소개면 충분하죠? 아이고, 뭐 과찬이십니다. 자, 들리시죠, 잘? 예, 잘 들립니다. 예. 뭐, 제 소개를 조금만 더 하자면, 저는 이제, 친원전 인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원전 인사도 아니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신고리 오리코이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이었는데,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그 신고리 오리쿠의 건설 재개 쪽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지난 정부 시절에 고생을 좀 했고, 그 덕분에 여태까지 이렇게 그 생존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발전원의 경제성과 에너지 믹스 이런 제목인데,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개념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전원의 경제성인데요. 이제 에너지가 이제 뭐를 하는 거냐. 이제 에너지는 이제 뭐 일을 할 수 있는 힘,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열, 빛, 전기, 화학, 위치, 운동, 뭐 원자력 뭐 이런 등등의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든 에너지원이 전기로 이제 전환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요거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에너지 수급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게 이제 연말에 그 전년도께 나옵니다. 그래서 2022년 말이 돼야 작년도 실적표가 나오는데, 그래서 2020년도 거를 여기에 제시를 했고요. 이 표를 천천히 보시면 우리나라 에너지가 어디서 들어와서 어떻게 전환이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유는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서 들어와서 이제 그 증류탑을 거쳐서 석유 제품으로 나눠지죠. 뭐 제트유부터 쭉 해서 뭐 중유, 등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게 열 에너지로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쓰이냐면 산업, 뭐 가정상업, 수송, 공공 기타 뭐 이런 쪽으로 쓰이고,
그 1차 에너지의 40% 정도는 전기를 만드는 데 씁니다. 전기는 원자력이 2020년의 경우 원자력이 29%, 유연탄이 35%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서 그 중에 뭐 산업, 가정산업, 수송, 공공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에너지 소비가 산업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석연료 중에서 62%가 산업용에 쓰이고 그다음에 전력 중에서는 53% 정도가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에너지를 좀 많이 아껴 써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얘기는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아끼다 보면 개별 공정으로는 개별 산업별로는 에너지 효율이 그다지 우리가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득 대비 가정용 전력 소비나 가정용 에너지 소비를 보면은 그 선진국 우리도 이제 OECD 국가니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코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괜히 그 에너지 쓰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하필이면 산업 구조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 구조로 지금 그동안에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석유, 가스, 석탄이 주류고요. 우리가 전체 쓰는 에너지에 그러니까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는 원자력하고 수력, 신재생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면 최종 에너지 소비 중에 원자력하고 수력, 그러니까 전력의 30% 정도만 원자력 29%, 뭐 수력, 신재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29%가 좀 아닌데 더 낮아졌는데 30 최종 에너지 중에 20%가 전력 소비고 그 중에 30%가 무탄소 에너지원인 거죠. 그러니까 20%에 30%니까 한 94% 정도는 아직도 우리는 화석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져가겠다. 너무너무 야심찬,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한 계획인데요. 이제 그런 정도의 무모하기까지 한 목표다. 2050년 탄소 중립은. 그렇게 이제 이 표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공급 용량이 부족하거나 공급망이 망가지거나 그다음에 너무 비싸서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가스 요금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우리나라도 작년 뭐 요때쯤 대비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가스 도입 가격이. 가스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단순하게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다는 게 아니고 아까 보셨다시피 가스의 상당 부분이 발전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발전용으로 쓰이는 가스가 전력 시장 가격을 결정합니다. S&P라고 그래서. 그래서 양쪽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전이 올해 뭐 30조 정도의 적자를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전기를 못 쓰게 된다. 그건 뭐 상상하기도 힘든데 어쨌든 원래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거죠. 요즘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 전기가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험을 좀 해보셨을 텐데요. 개별 보일러 같은 건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정수기도 안 돌아가고 조금 처음에는 물은 좀 나오는데 그것도 물을 전기를 이용해서 퍼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장했다가 쓰는 건데 그것 물도 안 나오고 완전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엘리베이터 쓰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전기가 굉장히 소중한데 불안하게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발전 원리를 설명하고자 했던 건데 웬만하면 이제 아시는 거고요. 화력하고 원자력이 약간 좀 다르다는 거. 결과적으로 그러나
발전기를 돌리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거다. 근데 태양광 발전은 약간 다릅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전기를 이제 생산하는데, 햇빛을 받으면 이제 광전 효과에서 전기를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다르고, 소위 요즘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관성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발전기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발전기가 300개가 넘게 있거든요. 태양광 이런 거 빼고요. 그렇게 300개 정도의 발전기가 그 수시로 그 변동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면 발전을 줄어들게 하고, 반대로 수요가 늘면은 발전기 출력을 늘려서 이 수요와 공급을 딱 맞추는 거죠. 이렇게 딱 맞추지 않으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뭐 공급이 많거나 적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기가 남아서 버린다는 거는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풍력이 들어오면서 시스템을 굉장히 교란시키는데, 그런 말씀을 이제 잠시 이제 나중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전기를 이해하기 위한 이제 기초적인 개념들인데, 이 개념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좀 까다로운데, 우선 에너지 전문지 기자들도 킬로와트와 킬로와트 아워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킬로와트는 용량 개념이고 킬로와트 아워는 에너지 개념입니다. 전력량. 그래서 이제 여기 자동차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킬로와트와 킬로와트 아워, 우리가 보통 집에서 300kW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킬로와트 아워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집에서 뭐 그럴 리는 없지만 겨울철에 전기 난로를 쓴다. 그리고 보통 전기 난로가 1kW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전기 난로를 켜놨다 그러면 1kW 아워를 쓴 거고요. 만약 평균 전기 요금이 지금 한 30원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3단계 누진제이기 때문에 약간 200 몇십 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1시간 전기 난로 1kW짜리 전기 난로를 썼다 그러면 100 몇십 원을 이제 전기 요금으로 쓰게 되는 거죠. 또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 그러면 280원 정도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에어컨을 쓰게 되면 뭐 집에서 전기요금이 10만 원도 넘게 나오고, 뭐 어떤 집은 뭐 그 아이파크 뭐 이런 데는 뭐 여름철에 전기요금이 100만 원 넘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어, 누진제와 그다음에 이제 에어컨이 보통 한 3kW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이제 헷갈리는 개념이 가동률, 이용률, 부하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동률이라는 건 발전소가 살아있는 그 비율.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들면 시속 80km로 3시간 달린 자동차의 가동률은 100%예요. 근데 이 자동차의 최대 시속이 100km였다 그러면 3시간 달린 이 자동차의 이용률은 80%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고, 부하율이라는 거는 만약 3시간 동안 88km, 62km, 90km를 달려서 평균이 80이 됐다 그러면 부하율이라는 거는 평균하고 최대 시속 달린 거하고의 비율이기 때문에 요건 또 89%가 되거든요. 이것까지는 뭐 잘 아실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많이 혼동해서 쓰는 게 언론이나 뭐 심지어 전임 대통령도 이제 헤매면서 썼던 게 가동률하고 이용률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가동률하고 이용률은 가능한 이제 구분해서 쓰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효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효율은 단위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래서 1kW의 열량은 860kcal거든요. 그래서 1kWh 전기, 그러니까 860kcal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에너지가 얼마냐.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단순하게 수식으로 얘기하면 인풋분의 아웃풋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들였는데 40이 나왔다. 그럼 효율이 40%인 거죠. 그래서 이게 860kcal 1kWh를 만드는데 2150kcal의 에너지를 썼다. 그러면 발전율은 4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효율이 좋을 수 있고 어떤 건 나쁠 수 있죠. 에너지를 많이 써야지 동일한 용량의 동일한 양의 에너지가 나온다. 전기가 나온다. 그랬을 때 이제 효율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 우리가 가스 복합 발전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 가스 복합 발전은 일단 먼저 가스 터빈 발전기를 넣어서 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폐열을 다시 가열해 가지고 증기 터빈을 또 돌리거든요. 그래서 종합 효율이 뭐 55%, 6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효율은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제 개념은 램프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램프업, 램프다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출력을 늘렸다, 줄였다는 능력, 그거를 출력 증감발률이라고 하는 거죠. 단위 시간당 변동시킬 수 있는 출력량, 이런 게 있고요. 예비율, 이거는 뭐 좀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발전 용량이 최대 전력을 초과하는 양, 이게 예비력이고, 이걸 이제 비율로 표시한 게 이제 예비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의 평가에 있어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할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할인율의 개념 되게 어려운데요. 미래의 가치를 어느 시점의 가치와 같게 하는 비율,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이건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예금을 1억을 넣어놨는데 1억을 넣어놨는데 연말에 가서 1억 1,000만 원이 됐다. 그럼 이자율이 우리가 10%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 그럼 1억 1,000만 원이 돼. 그 1억 1,000만 원을 지금 시점으로 환산하면 1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할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냥 디스카운트 레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고요. 우리가 비용을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동차 구입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비, 보험료, 세금 뭐 이런 것들이 운영비가 되겠죠. 그다음에 연료비가 들어갈 겁니다. 뭐 요즘에 수소차도 있기 때문에 수소, 뭐 전기차, 뭐 아니면 대부분 아직은 휘발유차일 테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 수리비, 보험료, 세금까지를 포함해서 이거를 고정비라고 하고요. 이제 주로 이제 휘발유 값, 그 연료비를 이제 변동비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운영 유지비라고 하는 수리비, 보험료, 세금 여기에도 수리비도 뭐 운행 기간이 이제 짧은 시간에 운행량이 많으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제 그거를 보통의 경우는 이제 고정비로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kW 주행 비용을 계산해 보죠. 차를 3천만 원에 사서 수명 10년에, 그러면 연간 회수돼야 되는 감가상각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수리비, 보험료 이렇게 합쳐서 연간 200만 원 들어간다고 하고, 연료비를 리터당 1,500원 계산해서 2만 킬로미터를 주행한다고 했을 때 연료비가 연간 한 300만 원 역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1km 주행 비용을 계산하면 킬로미터당 400원, 요렇게 계산하는 게 원가 또는 단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심심해서 한번 2만 킬로를 뭐 평균 한 번 타는 거리 뭐 이렇게 해서 택시비랑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택시를 계속 쉽게 탈 수만 있으면 택시비가 좀 싸더라고요. 그 자동차 유지하는 것보다. 근데 뭐 택시비가 이제 뭐 계속 오르거나 이제 이러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이제 발전소로 넘어가면 이제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발전 원가 또는 발전 비용이라고 하는 고정비랑 변동비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이제 고정비에는 건설비,
서비스, 운전 유지비, 그다음 변동비는 연료비, 뭐 R&D 비용까지 이렇게 이제 해서 연동비를 넣는데 이제 하나의 특징은 여기서 운전 유지비 안에 운전 유지비하고 사후 처리비라는 게 이거 원자력의 경우는 사후 처리비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비용과 증전 준위 폐기물 사용 후 연료 처분 비용. 많은 분들이 이원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시는 게 원자력에 이 비용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원자력이 싼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 실제로 이게 충분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은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만 반영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반영을 안 하면 한수원이 전력시장에 이제 전기를 내다 팔 때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한수원은 이거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걸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2년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짜여지면 그거에 의한 원전 폐로 또는 중전진입 폐기물 발생량, 사용 후 연료 발생량을 계산을 해서 그거가 외국에서 반영하는 수준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반영해야지 적정한가, 우리가 충분한가 아닌가 이걸 따져봅니다. 그래서 원전 사후 처리비 비용평가위원회라는 게 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를 평가한 다음에 킬로와트 아워로 반영을 해서 발전 원가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거 다시 질문하지 마세요. 이거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자 관점에서 이제 몇 가지 비용 개념이 있습니다. 발전 원가라는 게 있고, 원가. 그다음에 전력 시장에 내다 파는 비용이 있고, 우리는 이걸 막 혼동해서 막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LCOE까지도, LCOE라는 게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우리말로는 하는데, 이것까지도 다 원가라고 그냥 다 표시를 하는데 실제로는 좀 조금씩 다른 개념이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로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런 걸 왜 하느냐? 사업을 할 때 이게 남는 장사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전력 사업이 꼭 아닌 경우에 일반적인 사업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요. MPV 순형가법이나 IRR 내부 수익률법 또는 BC 레이쇼 이런 걸 구합니다. 코스트 베네 비용 편익 분석 이런 것들 합니다. 대개 이 세 개를 많이 쓰는데 특히 이제 뭐 BC 이런 걸 많이 쓰죠. BC 분석을. 이게 비슷비슷한 개념인 게요. MPV라는 건 순형가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이제 벌죠. 돈을 벌어서 이게 지금 시점의 비용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이 R로, 아까 할인율 말씀을 얼핏 드렸는데, 할인율로 지금 시점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이 돈이 처음에 들어간 초기 투자비보다 크면 이 MPV가 플러스로 나오면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다. 그러면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순형가법입니다. 그 다음에 IRR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기 좀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1,000만 원 투자 1년 후 1,100만 원이 됐다면 수익률은 10%. 이 얘기는 이 수익률을 가진,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내 돈이 아니었다. 내 돈이 아니고 빚을 내서 이제 투자를 해서 장사를 했는데 1,100만 원이 됐고 근데 이자가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이 똔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익률은 IRR은 10%인데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15%였다 그러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이자가 5%였다. 이자가 5%였고 수익은 10%가 났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BC도 비슷합니다. 이제 베네핏 편익하고 내가 이제 사업을 해서 들여오는 돈하고 코스트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예비 타당성 검사라는 걸 하는데 정부 투자 사업 500억 이상의 정부 투자 사업의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BC 레이셔가 몇 프로 이상 돼야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 내가 이제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BC 레이셔가 1이 넘으면 그러니까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크면 이제 사업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그 1이 안 되면 1 밑으로 내려가면 그거는 이제 사업성이 없다. 근데 이 방법은 단일 사업에서도 쓸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비교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A 사업과 B 사업. 그럴 때도 쓸 수 있겠죠, 역시. IRR이 더 높은 거를 선택하거나 순효과가 더 큰 거, 그 다음 BC 레이셔가 더 높은 거,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런 비슷한 분석을 하는 게 LCO입니다. LCO는 뭐냐면 서로 다른 운전 특성을 가지는 기술 간, 전력, 발전원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뭐 기관, 학교, 뭐 국가 뭐 이런 다 쓰고요. 거기에 약간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고려하는 게 시스템 SEO라는 겁니다. 시스템에 발생하는 비용.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그냥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냥 발전 원가라는 거는 발전 비용을 생산 전력으로 나누어 구해진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해에 이 발전소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다. 물론 여기에는 그 발전소의 고정비, 감가상각 비용이 매년도에 지불해야 되는 감가상각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해년도에 생산한 전력량, 이거를 나누면 발전 원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건비 같은 게 포함되기 때문에 적정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런 특징이 있죠. 만약에 발전량이 매년 변화한다. 이용률이 이제 아까 이용률 말씀을 얼핏 드렸는데 이용률이 증가하거나 낮아지거나 하면 킬로와트 아워당 배부되는 고정비가 다르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아까 2만인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만약 2만이 아니고 만으로 이 주행거리가 만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단위당 킬로미터당 투자돼야 되는 돈이 들어간 돈이 훨씬 커지게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보통 그 여름에 주부 혼자 있을 때 날이 더워도 에어컨을 안 켜죠. 전기요금 부담된다고. 근데 사실 전기요금은 그 에어컨의 경우 전기요금이 변동비고 에어컨 사는 값이 고정비잖아요. 근데 고정비가 에어컨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많이 써야지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에어컨을 안 켜고 버티면은 이 변동비를 절약하고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뭐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이 기계를 이제 사놓고 사용하는 그 빈도수 또는 이런 게 늘어나지 않으면 그 킬로 그 단위 냉방 뭐 1도씨 낮추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다. 특히나 이제 뭐 집에서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그 에어컨 집에 놔두고 그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신다. 그러면 집에서 한 10시간 정도의 에어컨 키는 비용이랑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돈을 아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낭비하는 거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 발전소 운전 상태에 따라 효율이 변하고 연료비가 또 매년 변동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력사로 부족했던 전까지 한전에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보시면 매년도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특히나 LNG 같은 경우는 이게 첨도부하를 담당하기 때문에 매년도 이용률이 바뀌어가지고 원자력하고 LNG를 볼까요? 원자력 91년도에 22원인데 2000년도에 39원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가스는 37원에서 125원까지 오릅니다. 이렇게 변화. 이건 객관적인 어떤 경제성 비교에 좀 부족하고요. 전력시장 정산 단가는 전력시장에 내다 파는 가격입니다. 어떤 때는 이
자기 그 원가보다 비싸게 팔지만 어떤 때는 예를 들면 한전이 경영 상태가 나쁘거나 하면 자기 원가보다도 낮게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요게 지금 우리나라 전력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2014, 16, 21년도에 값을 여기 제시를 했고요.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REC 재생에너지 인증을 팔 때 발생하는 비용 이것도 전기 소비자가 다 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생에너지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보다 더 싸졌다.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LNG보다 뭐 좀 재생에너지가 싸져서 뭐 예를 들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전기 요금을 낮추는데 태양광이 기여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뭐 어느 정도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석탄이나 원자력도 엄청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건 LCOE 컨셉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의 경우 그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수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여기 많이 나오는 질문이 경제학 박사님들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여기 ET가 발전량이거든요. 수명 기간 동안의 발전량인데 그 매년도 이제 발생하는 거를 매년도 생산한 전력, 전기를 할인을 합니다. 어느 시점으로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전기도 할인을 하느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인이라는 거는 타임 프리퍼런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년 뒤에 10억짜리 집에 살 거냐 지금 10억짜리 집에 살 거냐 1년 뒤하고 지금하고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 거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에도 할인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사과를 무지 좋아하는데 1년 뒤에 한 개 먹을래? 지금 한 개 먹을래? 그러면 지금 반 개 먹는 게 1년 뒤에 한 개 먹는 거보다 지금 반 개 먹는 게 낫다. 이 사람의 할인율은 50%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기호하고 수식으로 표현한 건데 찬찬하게 보시면 다 압니다. 이제 고정비, 변동비, 그다음에 운전유지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시점으로 다 모아서 전원별로 이렇게 모아서 한다. 어떤 건 60년 쓰고 어떤 건 40년 쓰고 어떤 건 20년 쓰니까 그 발전소 생애 동안에 발전한 양, 생애 동안에 들어간 비용 이걸 전부 다 합산해 가지고 갖다 놓으면 비교가 가능하겠죠. 이건 7차 전력 수급 계획의 입력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지금이랑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해서 전원비 발전 비용 추정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원자력 이용률에 따라 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발전율 양을 얼마나 이제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원자력이 90% 이용률일 때는 1000메가짜리가 45원, 원자력 1400메가짜리는 40원. 이거보다는 지금 좀 올랐을 텐데 이렇고요. 석탄은 56원, 가스는 102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 외에 좀 부대 비용이나 다른 비용들이 좀 들어가서 더 높아지는 건데요. 이런 입력 자료를 가지고 이용률에 따라서 원가를 이제 계산한 게 이런 게 이제 LCOE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건 DOE에서 한 건데요. 제가 이제 빨간색,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원자력 여기도 90%의 이용률,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은 41%, 태양광은 25% 이렇게 이용률을 가정을 했어요. LCOE를 구할 때 미국 DOE는 에너지 부입니다. 그리고 고정비가 96원인데 70원 정도 된다는 거죠. 원자력은 고정비가 무진장 크고요. 변동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는 원자력을 잘 지으면 굉장히 싼 전원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암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우리나라는 풍력이 제 아무리 좋은 위치에 갖다 놔도 30% 이상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해상 풍력도. 근데 어느 지역, 북해 같은데 북유럽의 북해에서 부는 바람을 가지고 풍력 발전을 하면 이용률이 60%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좋죠. 우리가 30%니까 우리보다 절반 가격에 전기를 만들 수 있어. 풍력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25%돼 있는데 태양광이 우리나라는 평균 태양광 이용률이 1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 풍력이나 태양광 자연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 상대적으로 썩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시스템 LCO를 구한다고 여기 트랜스미션 이제 인베스트먼트를 그러니까 송배전 투자비를 여기다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텍스 크레딧에서 보조금을 역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 보조금까지 반영하면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 훨씬 싸고 원자력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를 지금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자력이 미국에서 왜 비싸냐? 이거는 영국 정부가 한 건데 BEIS라고 영국 산업부가 한 건데 역시 여기서도 원자력이 비쌉니다. 건설비가 이제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건설비 비중이 아까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건설비 비중이 높아지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려운데 원자력을 영국이나 미국이나 TMI 78년 TMI 이후에 거의 3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 신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이 달라요. 다른 발전소를 지을 때에 비해서.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한전이 공기업이고 우리 국가 신용 등급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죠. 영국의 경우인데요. 영국에서 만약에 이제 30년 만에 짓는 어떤 원자력 발전소에 이 투자비가 비쌀 때는 이게 파운드거든요. 메가와트 아워당 파운드. 그러니까 한 킬로와트 아워당 한 200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2030년에는 더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이자율이 3.5%로 떨어지고요. 이 HR이는 허드 레이시라고 그래서 조금 할인율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투자비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후속기 어떤 사이트에 첫 번째 호기, 두 번째 호기, 이렇게 세 번째 호기 이렇게 이제 발전소를 지은다 그러면 실제로 2025년, 30년 되면 45파운드에서 40파운드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1.5파운드 60원, 60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랑 비슷해지는 거죠. 지금의 우리 원자력 단가.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는 제가 40원이라고 그랬는데 정산 단가 한번 보실까요? 정산 단가 보시면 원자력이 지금 56원, 작년도에 한 59원 정도 돼. 올해는 조금 더 낮아진다 그래요. 한전 재무 상태가 나빠서 좀 싸게 정산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60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이 이유가 뭐냐? 우리는 계속했다 이거죠. 후속기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건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UAE에 우리가 건설한 바라카 1, 2, 3, 4.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보면 우리가 2,900불에서 3,600불 사이에서 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글이라는 거는 미국에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고 이게 올킬로부터 3억 원 핀란드에 짓고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짓고 있는데 여기서는 무려 12,000불에서 4,000불 정도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오스트로벳이라는 거는 저 벨라루스에 새로 짓고 다 거의 다 지었는데 벨라루스에 진 원자력 발전소인데 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자본 조달 비용하고 건설 공기. 건설 공기는 뭐 때문에 건설 공기 차이가 많이 나냐면 서플라이 체인. 우리는 서플라이 체인도 굉장히 좋고 자본 조달 비용도 낮다. 그래서 경제성이 좋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어디에 짓느냐가 경제성을 좌우할 수 있다. 아까 태양광 풍력은 뭐 풍력 같으면 북해, 뭐 태양광 같으면 칠레나 사우디 뭐 이런 데서 훨씬 좋겠죠. 적도에 가까울수록 태양광의 발전이 좋고 효율이 좋고
그다음에 사막 같은 데서는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발전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차이, 기후와 어떤 여건의 차이가 그런 경제성을 좌우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아까 이제 태양광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태양광이 이렇게 이제 발전하거든요. 낮에 이렇게 발전을 좀 많이 하고 해가 지면 이렇게 좀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태양광의 용량이 늘어나면 이렇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데, 실제로 전력 수요는 원래는 이렇게 발전할 거였는데 태양광이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리 모양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뭐 캘리포니아 뭐 이런 쪽에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이제 곡선인데, 전력 공급 곡선이 오리 모양 곡선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태양광의 어떤 사람은 태양광의 힘, 어떤 사람은 도움 안 되는 태양광,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제 실제로 우리도 이런 부하곡선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어요. 2020년 5월 3일 날. 이게 이제 에너지 경제연구원이 IEA라는 OECD 기구랑 같이 이제 연구한 건데, 이건 2030년에 신재생 발전 비중이 20%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걸 한 게, 아까 램프 업, 램프 다운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램프 다운은 이제 태양광이 발전을 하면서 다른 발전기들이 용량을 줄여야 되는, 출력을 줄여야 되는 양이거든요. 2030년이 되면 이게 1시간 동안에 1200만 킬로와트, 그 다음에 3시간 동안에 2500만 킬로와트의 출력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가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가 지기 시작하면 3시간 동안에 3,500만 킬로와트를 늘려야 됩니다, 출력을. 그러려면 이 다른 발전기들이 다 대기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EA 공동연구에서 이 자료를 작년 말에 나왔는데 공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공개를 못했다고 언론에서 한번 두들겨 맞고, 지금은 이제 돌아다니는데 뭐 다들 뭐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 코스트 오브 VRU, 이제 베리어블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베리어블 리니어블 에너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여태 말씀드린 LCOE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아까 이제 오리 곡선을 쫓아다니다 보면 다른 설비들이 대기도 있어야 되고 예비 설비가 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코스트, 밸런싱 코스트, 그리드 코스트, 이걸 합쳐야지 이제 진짜 시스템 코스트가 이제 계산이 된다. 요즘에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나 지금 요즘 이제 처음 뭐 소개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냐 어쩌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십수년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이런 거를 전기 코스트에 반영하고 이걸 요금에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도 OECD 자료인데 2015년 자료예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걸 모르고 있었냐? 그거 아니에요. 이게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태양광만 볼게요. 발전량 비중이 10%일 때 총 수용 비용, 요건 다 수용 비용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수용 비용이 킬로와트 아워당 40원, 적지 않죠. 태양광이 만약 30%가 되면 무려 97원 해야 됩니다. 풍력도 단위 킬로와트 아워당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이 갭 시스템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킬로와트 아워당, 재생에너지 킬로와트 아워당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년 9월 1일 날 텍사스주의 에너지 계획 자문위원회에서 이걸 빨리 대비해라.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개통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망가지면 아까 정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이제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9월 2일 날.
이제 그럼 이제 환경은 괜찮느냐 원자력은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랑 다른 원전 타입이고 TMI 사고 났을 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사고 발생 3일후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그냥 정장에 그냥 노란색 장화만 신고 들어가서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고 우리는 하필이면 운 좋게 TMI랑 같은 원전 PWR이다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원자력이 친환경 전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우리 텍소노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EU 텍소노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원자력하고 가스를 여기 집어넣고 뭐 이런 조건들이 달려 있지만 이렇게 합니다. 이 텍소노미에 반영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린 펀드, 그러니까 녹색 자금을 좀 저리로 쉽게 돈을 갖다 끌어쓸 수 있다. 그거의 다른 표현이에요. 텍소노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근데 어쨌든 조건은 달렸지만 원자력이 이게 텍소노미 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력을 건설하거나 원자력 관련 사업을 할 때 이제 좀 자금 조달이 쉬울 수 있다. 요거는 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사후 처리비가 어떻게 반영되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영했는데 우리는 얼마 반영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이거는 그때 신고리 오리코의 공론화위원회 할 때 만든 자료입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믹스를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전원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그 이슈가 딱 제기되면서 화석연료 발전소는 이제 앞으로 새로 짓지 말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되게 단순해지긴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화력 발전도 뭐 석탄화력, 가스도 있고 가스 복합도 있고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자력 있고 뭐 재생에너지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런 복잡한 수식을 풀어야 돼요. 이거 사람이 못 푸니까 컴퓨터로 계산했어요. 이건 뭐 천천히 보시면 무슨 개념인지는 아실 텐데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산수를 거쳐가지고 어떤 최적 계획을 도출하고 그랬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전원별로 특성이 다르다. 원자력은 뭐 발전비용이 싸지만 그 안전성에서 아주 불안하다. 뭐 재생에너지는 비싸지만 안전성이 편안하다. 뭐 이렇게 제가 쓴 겁니다. 가스나 석탄은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앞으로 안 짓겠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전력소의 행태와 발전소 특성 이런 것들이 잘 믹스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이고요. 이건 다른 나라들의 이제 그 발전 믹스인데 여기가 프랑스거든요. 프랑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자력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재생과 수력인데 그래서 거의 무탄소 전원이라고 한다면 프랑스는 거의 무탄소 전원에 다 도달해 있는 거죠. 무탄소 전력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 석탄, 이 철가스, 뭐 이런 원자력이 이만큼, 재생에너지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까 한 3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고요. 일본도 우리랑 처지가 좀 비슷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때문에 더 원자력이 지금은 적습니다. 미국도 뭐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있고 화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 되고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원자력에 대해서 각국이 이제 재평가를 하기 시작했고 원자력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EU 텍소노미도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앞으로 탄소를 배출 안 하려고 이제 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쓴다는데 실제로 무탄소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탄소 중립이 되려면 지금 뭐 강조하는 에너지 소비압력, 에너지 절약, 그다음에 에너지는 가능한 전기로 쓰고 전기는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해야 된다. 그런데 무탄소 전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다. 실제로 그린 수소라고 하는 거 이것도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스를 개질하는 거는 뭐 여전히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고요. 근데 이
이 수소가 수전해를 하기 위한 이제 전기가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에서 오지 않는다면 이 무탄소 수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이용하지 않는 그 수소는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탄소 중립 2호 시나리오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소를 쓰게 돼 있고, 실제로 포항제철이 쓰는 지금 화석 연료를 수소 방식으로 바꾸게 될 경우에 전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런 계산을 해봤더니 1000메가와트 원자력 발전소가 21기 정도 필요합니다. 21기.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한다 그러면 21기면 21기가와트잖아요. 2100만. 근데 그 5배 내지 6배가 태양광은 필요하기 때문에 1억 킬로와트 내지는 1억 2천 킬로와트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어마어마하냐. 1억 2천 킬로와트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발전기를 의 용량을 다 합친 게 1억 2천 킬로와트. 근데 그거는 이거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이 무지하게 커질 테니까 전기가 남는 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에 있는 전력은 따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고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포스코 하나만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쓰겠다는 그 수소 2,800만 톤은 그거에 한 7배 내지 8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진짜로 불가능한 계획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제 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것들도 제가 볼 때는 다 그냥 좀 황당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나마도 이제 다른 나라들은 좀 이 원자력을 들여와서 가능한 길을 좀 모색을 하고 있고, 우리는 다행히 요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원자력을 다시 세계 최강 국가로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졌고, 사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판타지에 가깝다, 말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이것보다 더 절박한 게 이건데, 사실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그거고요. 전환이 이제 전력인데요. 1억 9,300만 톤에서 1억 5천만 톤으로 이제 낮추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태양광만 가지고 하니까 원자력 남는 거하고 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비율이 30% 정도 돼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전력 수요가 아주 낮게 예측한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낼 수 있었고, 만약에 전력 수요가 높아졌다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숫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NDC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발전량이 612 테라와트 아워거든요. 테라와트 아워는 기가와트 아워의 1000배, 메가와트 아워의 100만 배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난 5년 동안 재생에너지 매년 한 3 내지 4기가와트 증설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요거 5.5기가와트 정도를 매년 증설해야 돼요. 612 같으면. 그래서 이게 가능하겠냐. 3 내지 4 짓는데도 엄청나게 무리수를 많이 뒀다. 그 얘기고요. 요거는 지난 2018년은 실적이고요. 7차 전력수급계획, 9차 전력수급계획, NDC 상향한 10차 전력수급계획의 발전량 구성을 이제 2030년 발전량 구성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보면 이제 뭐 오늘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어제 이제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생에너지죠. 재생에너지가 185에서 134로 줄었다. 재생에너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요. 원자력 친원전 인사들은 7차 때 278이었다. 2029년이. 그런데 지금 202밖에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원자력 탈원전을 폐기한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만 보고. 그래서 서로 주장이 이건 뭐
이쪽 사람들은 이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많이 재생에너지를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줄이는 게 어딨냐 뭐 이런 건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이 이상 안 나와요. 2030년까지 계속운전 대상원전이 10기에 8.5기가인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이상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이제 제기하는 문제는 이런 거죠. 영 있습니다. 그 전력 수요가 과소 예측될 우려가 있다. 이건 뭐냐면 2050년까지 전력 수요가 1258 테라와트 아워로 지난 정부 때 탄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쭉 2018년 시점에서부터 연결하면 770 테라와트 아워가 2030년에 나오는 게 이제 노멀한 건데, 실제로 요번에 예측한 건 622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를 되게 낮게 잡아갖고 어떤 믹스를 맞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4차 산업혁명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산업수성 건물 등의 전기화 수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전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부분, 산업 부분에서 아까 뭐 62% 화석연료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업 부분. 그거에 상당 부분이 전기화 돼야지 탄소 중립에 조금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가는 건데, 그렇게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그다음 재생에너지도 조금 622가 되면서 조금 더 늘었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연도별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도대체 이 숫자를 어떻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그냥 숫자를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정부 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탈원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포장을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광고를 했고, 재생에너지가 곧 싸질 거니까 해야 된다. 뭐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수출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 중국산만 잔뜩 들어오고, 탈원전을 안 해도 재생에너지 확대하는데 꼭 문제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들은 하여튼 에너지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취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스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유지, 석탄 축소 뭐 이런 정도의 그 에너지 믹스 정책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독일이 우리가 이제 독일 거를 많이 그대로 가져왔죠.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여기서도 석탄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2027년이면 석탄 다 없앤다 그래요. 한번 보죠, 뭐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원자력 폐지. 독일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말도 안 돼요. 아까 어떤 단톡방에 어떤 분이 독일에 최근에 출장을 가 계셨는지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호텔에서 냉장고를 다 빼버렸다 그래요. 전력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게 뭐 말이 안 되죠. 그 공공기관 겨울철 난방을 19도까지만 하라 뭐 이런, 19도에서 일 못합니다. 잠은 물론 잘 수도 없고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국제기구한테 뭐, 재생에너지 원자력 확대를 예상 2040년까지. 이건 2010, WEO 2016인데, 이거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냥 탈원전인 탈탄소 정책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전후의 경제는 국가 지역별로 상대적으로 변화하고요. 에너지 믹스는 선택의 문제였다. 재생에너지만 의존한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 중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에너지 믹스 변화는 파급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요번 정부 들어서서 다시 좀 재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 이제 얼마 전에 10월 26일 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라는 게 이제 새로 이제 구성해서 발족을 했잖아요. 근데 거의 어젠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지난 정부 때 세워놨던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라든지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뭐 거기에 아무런 멘트도 없습니다. 다시 이거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다시 할 때까지는 뭐 유지를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번 정부하고 이번 정부가 확연히 다른 거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지난 정부는 탈원전, 이번 정부는 탈원전 폐기인데, 탈원전 일대의 에너지 믹스를 그대로 2030년, 2050년 그대로 제시를 해놓고 출범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번 정부의 그
탄노기라고 이제 하던데, 탄노기가 아직 일을 제대로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 말씀은 오늘은 뭐 돈 얘기를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뭐 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